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터입니다.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무협지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또 밤새워서 읽어본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진짜 친숙한 장르인데 생각해보면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익숙한 무협의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칼싸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깊은 철학이랑 역사가 숨어 있죠. 자, 그럼 먼저 무협 이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무협은 한자 그대로 무와 협, 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가 아니라 협에 있어요. 무는 그냥 기술, 수단일 뿐이고요. 아, 협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협에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어떤 신념, 가치관 이게 결합되어야 비로소 무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협이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강호라는 곳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강호라는 공간이 정말 독특해요. 어떤 점이요? 국가의 법, 그러니까 시스템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거든요. 아, 오직 무리민들의 힘, 그리고 그들만의 도덕률로 질서가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정부 상태 같은 낭만적인 공간인 거죠. 와, 무정부 상태의 낭만이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이런 현대 무협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이게 1950년대 홍콩에서 신파무역이라는 흐름으로 시작됐어요. 1950년대 홍콩이요? 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두 명의 정말 거대한 산맥이 등장합니다. 아, 그분들이군요. 김용과 고룡?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김용 작가님이요. 원래 소설가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은 언론인이었어요. 언론인이요? 네. 친구랑 같이 명보라는 신문을 창간했는데 이 신문 판매 부수로 올리려고 무협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게 시작이었군요. 약간 마케팅 전략이었네요. 그쵸?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이분의 스타일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요? 매일 신문을 사보게 만들어야 하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의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 클리프랭어 기법? 네, 독자들 애를 태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거대한 서사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한국에서 영웅문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다 그런 스타일의 정점이죠. 근데 나중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 무협작가라는 타이틀을 조금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언론인이나 학자로 불리길 원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참, 시대적인 한계 같은 게 느껴져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런 김용 작가와 정말 완벽하게 반대 지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고룡입니다. 아, 고룡. 네, 김용이 명문가 출신 엘리트였다면 고룡은 정말 가난한 전업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무협이라는 장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타일도 완전 다르잖아요. 김용이는 거대한 역사를 그렸다면 고룡은 한 개인의 내면으로 파고들었죠. 문체가 진짜 엄청 건조하고 간결하죠. 꼭 하드보일드 탐정소설 읽는 느낌. 네, 대표작 제목이 다정검객 무정검인데 다정한 검객의 무정한 검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이 제목 안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어요. 폭력을 써야만 하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고뇌, 이런 것들이요. 아, 그래서 고령의 강호는 왠지 좀 더 고독하고 비정한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 무협 장르를 철학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와, 이렇게 두 거장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협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대립, 정파와 사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깊게 보기 전에는 그냥 정파는 착한 애들, 사파는 나쁜 애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힘을 얻는 방식에 대한 방법론 혹은 철학의 대립에 가까워요. 철학의 대립이요? 네, 비유를 들자면 정파는 꼼꼼한 설계도로 튼튼하게 짓는 집 같은 거예요. 아, 시간은 걸리지만 안정적이다. 그렇죠. 프로그래밍으로 치면 아주 잘 짜인 클린 코드 같은 거고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사파는 정반대겠군요. 네, 사파는 속도랑 결과가 최우선이에요.
일단 비만 피하게 얼기설기 짓는 집 아니면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복사 붙여놓기 한 스파게티 코드. 바로 그거죠. 당장은 강해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약점이 많아서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변수가 등장하잖아요. 어떤 거죠? 바로 천재의 존재. 아, 맞아요. 평범한 사람은 사파 방식으로 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는데 만약에 정말 압도적인 천재가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천재는 그 스파게티 코드의 결함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최적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파 고수들이 몇십 년 걸려서 도달한 경지를 막 몇 년 만에 뛰어넘어버리고. 네. 그래서 결국 정파와 사파의 대결은 체계적인 전통과 노력, 대파괴적인 천재성과 혁신의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안정적인 대기업이랑 그걸 파괴하러 온 스타트업의 경쟁 같기도 하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지금까지 무협의 탄생이랑 두 거장, 그리고 정파와 사파의 철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무협이라는 장르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어떻게 우리만의 스타일로 진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2부도 기대해주세요. Welcome back to Story Radio Station. Tonight's tale begins in the quiet countryside.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는 무협의 탄생 배경과 세계관, 특히 정파와 사파의 흥미로운 철학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른바 K무협은 어떻게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일단 초기 한국 무협은 중국 작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소위 구무협 시대였어요. 아, 구무협. 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용대훈 작가의 태극문 등장이죠. 맞습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신무협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받죠. 그때 PC통신연재라던가 도서대여점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 것도 큰 영향을 줬고요. 네, 그것도 중요했지만 더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주제의식의 변화였어요. 주제의식이요? 네, 구무협의 목표가 대부분 복수,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거였다면 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런 거. 네, 근데 신무협은 그 목표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경지인 무도의 완성으로요. 아, 적을 쓰러뜨리는 게 끝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무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일 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태극문 주인공도 원수를 갚을 힘이 충분한데도 자기 무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복수를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끝없이 연마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 철학이 당시 한국 독자들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이랑도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K무협의 정체성을 만든 거죠. 그렇게 철학적인 깊이를 더한 K무협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웹소설, 웹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장르가 막 섞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장르 융합이요. 주인공 눈앞에 갑자기 막 스탯창 같은 게 뜨잖아요. 근력 플러스 1, 민첩 플러스 5 이렇게요. 네, 이제는 아주 흔한 설정이 됐죠. 순수 무역보다는 판타지나 게임 시스템이랑 결합해서 좀 더 직관적인 쾌감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귀, 환생, 시스템 이 세 가지 키워드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 정말 중요하죠. 과거에 그 힘들고 지루한 수련 과정을 싹 건너뛰고 미래 정보나 시스템의 도움으로 막 초고속으로 강해지는 이야기가 대세가 됐어요. 맞아요. 컨텐츠 소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현대 사회에 맞춰서 성장의 개연성보다는 속도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형태는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무협이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역시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대리만족이요? 네. 현실에서 법이나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들을 강호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자기 힘으로 직접 깨부수는 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맛에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풍자의 도구로서 기능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 위선적인 정파의 모습. 그걸 통해서 현실 세계의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메타포가 되죠.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정의란 뭘까? 올바른 힘의 사용이란 뭘까? 내 인생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는 뭘까? 이런 좀 묵직한 질문들이요. 아,
이런 것들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도 계속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고대 중국의 협객 사상에서 시작해서 홍콩의 식문 연재 시절을 거치고 한국의 식무협으로 철학적 깊이를 더하고 오늘날 웹툰 IP로 진화하기까지 무협의 세계 정말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네요.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무협 속 주인공들은 무도의 완성이라는 절대적인 경지를 평생 추구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하고 싶은 단 하나의 기술이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와,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 정파처럼 꾸준히 단계를 밟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파처럼 과감한 혁신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클레어 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